자, 이제 시작할 건데,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동물행동 교정사 또는 애견 훈련사 또는 반려견 지도사,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그 직업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진로, 고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이 자리에 함께 찾아온 훈련사 이영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도 나중에 한번 정말 유명한 훈련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꿈꾸고 계신 분 계시나요? 혹시? 아직 그런 꿈을 꿔보진 않았어요? 요즘에 TV에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강영우 훈련사분도 그렇고 설치현 수의사분들도 그렇고 강아지를 이렇게 문제행동 있는 강아지들을 딱딱딱 이렇게 고쳐주고 바꿔주게 되면 좀 멋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훈련사에 대한 꿈을 많이 꾸고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추후에 내가 훈련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한번 그쪽으로 진로를 한번 정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봤다가 여러분들의 나중에 추후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기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여기다가 명칭을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적었어요. 왜냐면 훈련사라는 직업은 결국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려견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처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강아지들, 반려견들의 어떤 행동을 만들어주고 교정도 해주고 고쳐주고, 또 그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정말 엄청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훈련사 같은 경우는 반려견과는 뗄래 뗄 수야 없을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이미 이제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을 해주는 일도 하면서 또 이런 형태의 피트니스, 강아지 피트니스를 전문으로 해주는 유치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교육센터나 그리고 유치원도 운영을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대학교에서 그 애완동물학과의 훈련 쪽을 담당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수업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로 와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성장이죠, 성장. 반려동물 산업은 정말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이루말 수 없이 성장을 했죠. 엄청 성장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봐도 반려동물의 어떤 키우는 개체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넘어섰어요. 이제 1200만 시대, 좀 있으면 1300만 시대, 1500만 시대까지 가고 나중에 2000만 시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은 성장의 추이를 보고 있죠. 그런 만큼 산업이 성장하면 그만큼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럼요.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에 대한 필요한 인력과 전문 인력들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따른 직업군도 굉장히 폭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추세 같은 거죠. 요즘 혹시 딩크족이라고 들어봤어요? 딩크족? 딩크족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아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는 키우지 않고 그냥 강아지와 함께 이제 소소하게 살아가려는 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1인 가구도 많아지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추세는 정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른 산업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로 방향도 굉장히 폭넓어지고 있어요. 미용사는 당연하겠죠. 강아지를 키우고, 요즘엔 또 이제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전문 미용사도 있죠. 애묘 미용사라고 해가지고 그 고양이 전문 미용사도 있고, 또
그 미용사도 이제는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 가서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운 후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개업이 됐고 거기에 대한 강사분들도 많이 필요하게 됐겠죠. 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훈련사, 그리고 행동교정사. 실질적으로 행동교정사나 훈련사 또는 반려견 지도사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개념을 따져보자면 훈련사가 조금 더 폭이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이 훈련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훈련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경찰견, 아니면은 뭐 맹인 안내견, 폭발물 탐지견, 마약 탐지견 이런 특수 목적견을 훈련시키는 사람도 훈련사라고 하고 그냥 훈련소에서 그냥 문제 있는 강아지들을 맡아가지고 교정해주는 그런 사람도 훈련사라고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훈련도 대회가 있거든요. 세계 선수권 대회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대표도 있고. 그럼 그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그 대회를 뛰는 그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도 훈련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훈련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고 그 폭넓은 개념 안에 이제 행동교정사라고 하는 하나의 직업군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핸들러라는 사람도 있고 도그쇼, 독스포츠. 핸들러라는 사람은 혹시 들어봤나요? 핸들러라는 직업? 여기 도그쇼라는 건 들어봤어요 혹시? 도그쇼가 뭐 하는 걸까? 맞아요. 달리기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쁘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그쇼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쇼독이라고 하거든요. 쇼독. 이제 강아지들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예쁘게 걷는 모습과 그리고 예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점수게 매겨가지고 뭐 누구는 챔피언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도그쇼를 뛰는 그 도그쇼 쇼독들을 핸들링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을 핸들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스포츠. 독스포츠 하면 이제 뭐 어질리티라든지 프리스위 뭔지 알아요? 원반 던져가지고 강아지가 탁 물어오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브리더, 펫시터, 도그워커 엄청나게 많은 직업군이 생겼죠. 자, 여기서 도그워커 혹시 아세요? 도그워커 뭐 하는 사람인지? 맞아요. 산책 대행. 산책을 대신해서 돈 받고 시간 약속을 잡고 정해진 시간 동안 강아지 산책시켜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산업이 이제서야 사실은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군들이 이제서야 생기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 도그워커 또는 펫시터라고 하는 그 자격증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말고 저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같은 데는 이미 도그워커라는 직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 나라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산책을 안 나가면 불법으로 해서 신고될 수 있고 그럼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 내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 벌금 낼 돈으로 그냥 이 사람에게 살짝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나 대신에 내가 바쁘니까 나 대신에 산책을 좀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도그워커라는 직업군이 그쪽 선진 문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폭넓게 분포가 되고 있죠. 가장 유명한 도그워커가 누군지 알아요? 혹시? 그 사람 알아요? 그럼 저기 뭐지? 그 마법 호그와트. 어?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영국에서 도그워커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영화도 찍고 이러면서도 중간 소소하게 도그워커로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거 이외에도 뭐 애견 카페라든지 판매업은 당연하게도 이제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면서 그만큼 용품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먹는 것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런 용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업, 장묘업.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들도 혹시라도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장묘 문화 장례 문화를 치러서 납골당 같이 이렇게 모셔놓죠. 그리고 이제 뭐 간호사, 사육사, 반려동물 체험교사, 동물매개 심리치료사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생겨났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쪽 진료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많이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간호사가 예전에는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동물보건사라고 해서 국가 자격증으로도 바뀌었어요. 국가 자격증으로. 이런 만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한번 좀 꿈을 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 있으니까 한번 다양한 쪽으로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다양한 직업군 중에 뭐에 속했다고 했죠? 행동교정사. 좀 더 큰 틀로 보면은
훈련사, 맞아요. 그래서 이 훈련사라는 직업군은 과연 어떤 직업군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쪽으로 조금 소개를 해줄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훈련사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일반적인 거죠. 전문 훈련소에 입소해서 그냥 그 실습생, 정말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뭐 똥도 치워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배워서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훈련사가 되는 방법이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이었고 옛날부터 했었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대학교라든지 뭐 그런 교육기관에서 관련 학과가 있죠.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해서 훈련기관에 뭐 취업을 한 후에 훈련사가 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혼자 책 보고 영상 보고 그냥 맨땅 헤딩해서 처음부터 그냥 혼자 독학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 훈련기관에 이제 돈을 주는 거죠. 내가 이제 훈련소 실습생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내가 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많게는 500만 원, 600만 원까지 훈련기관에 돈을 내고 거기에서부터 훈련 기술과 어떤 전문적인 그 지식들을 배워서 따로 나만의 어떤 훈련 센터를 차린다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훈련사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배우든 자격증을 따야 돼요. 이것 또한 자격증을 따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훈련사가 자격증을 딸 때는 필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기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훈련사 자격증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훈련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은 두 군데입니다. 애견 협회가 있고, 그리고 애견 연맹이 있죠. 지금 저런 식으로 강아지를 내 옆에 딱 붙인 상태에서 나에게 집중한 상태로 50보도 걸어가야 돼. 50보.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안에서 뭐 고개가 떨어진다든지 멈춘다든지 뒤처진다든지 앞으로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네, 멋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게 가장 기초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동작도 시키는 거죠. 엎드려. 따라. 서. 따라. 반려견을 훈련할 때 저 세 가지가 가장 기초죠. 앉아, 엎드려, 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다려. 와. 따라. 어때요? 훈련하는 거 봤어요? 멋있죠? 자, 근데 이게 훈련사 자격증 시험 중에 가장 밑에 단계. 훈련사는 3급이 있고 2급이 있고 1급이 있어요. 지금 이 실기 시험 자체가 3급 과정이었어요. 3급 과정.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 훈련이라고 해서 테이블에 올라가게 하고 그 상태에서 뭐 앉아 엎드려서 하는 그런 영상이었고,
어쨌든 간에 이런 형식으로 훈련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꾼다라고 하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앞에서 봤던 그런 모습까지도 만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수 있고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좋은 결과가 생기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훈련사 자격증도 조만간 국가 자격증으로 바뀐다는 거. 그만큼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몇 가지 하나 영상 더 보여줄까요? 프리스비. 프리스비라는 항목도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멀리 던져서 물어오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프리스타일이라고 해서 음악에 맞춰 춤추듯이 요기하면서 원반을 던지면 물어오는 거. 자, 어때요? 지금 영상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리스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반 사람들이 할까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일반인 어떤 뭐 대회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훈련소에서 일을 하는 훈련사들이 이제 이런 대회도 나가서 상도 타고 그 상을 타서 자기만의 커리어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어질리티 대회도 나가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대회 뛰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훈련사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행동 교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대회들도 출전을 하기도 하고 그 대회들을 출전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강아지들의 훈련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막 이런 것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그 댄스라고 해요. 도그 댄스. 나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나와 같이 동작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에 맞춰서 정말 춤추듯이. 이것 또한 대회가 있어요. 세계대회도 있고. 자, 이런 형식으로 사실은 정말 많은 이제 훈련사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항상 강아지를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붙들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맞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다양한 방식의 훈련사가 되는 방법 중에 저는 세 번째예요. 저는 훈련소에서 실습생으로 일했던 적도 없었고 저는 여러분들처럼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뭐 애견 관련된 걸 배워서 훈련사가 된 케이스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뱀도 만지고 앵무새도 만지고 여우도 만지고 뭐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앵무새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특수동물들을 사육하고 조련하는 일을 원래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가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어쨌든 저 동물들을 내가 사육하고 조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책을 사고 있는데 사고 있는 책의 종류가 원래 내가 다뤄야 되는 뱀이나 앵무새보다는 강아지 쪽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조련과 사육을 하던 입장에서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일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이제 그 일에 이게 아예 전향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전향을 해서 벌써 지금 7년째 훈련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훈련사가 되는 길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일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에서 조금씩은 벗어나 새로운 길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너무 난 이쪽으로는 파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폭넓게 생각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하게 훈련사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해주자면 훈련사는 아까 얘기했던 워킹독, 인명구조견, 마약탐지견, 경찰견, 시각장애 안내견 이런 워킹독,
특수 목적견이죠. 목적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사도 있지만 이제 위탁훈련센터에서 보호자가 위탁한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거죠. 출장 방문 다니면서 보호자들의 반려견을 훈련시키고 문제행동 교정하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또는 애견 카페나 유치원에서 유치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그런 훈련사로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또 많은 훈련사라고 해서 그 직업군이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발전될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이 훈련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무조건 다 좋을까요? 분명히 어려운 점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 진로 체험에 대해서 특강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훈련사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그냥 좋은 점만 강조해서 이야기할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보단 조금은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까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상 훈련사를 하다가 처음에 훈련사로 일을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왜 그만두느냐 잘 따져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네 가지더라고요. 강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 일을 하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만약에 나한테 누군가가 문제행동 교정을 부탁을 해서 내가 이 친구를 교육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이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이거를 교육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 친구는 혹시나 버려지지 않을까? 혹시나 이 친구는 정말 여기서 끝내서 뭔가 파양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2번을 겪었거든요. 2번을.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훈련사에게 문제행동 교정을 위해서 위탁을 맡기거나 아니면 교육을 요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맡기질 않죠. 처음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봐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즉 뭐죠? 정말 끝자락인가, 끝자락. 근데 그 끝자락에서 만약에 내가 대충 교육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뚜렷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를 버리기도 하고, 사실상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초반에 그런 상처를 겪었죠. 나도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나는 알고 있었지만 결국엔 그 결과물을 그 사람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호자가 포기를 해서 강아지를 딴 곳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됐었고, 근데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맞상대하는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보호자죠. 사람 상대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가장 힘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해하고 전달시키는 게.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게 훈련사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많이 이제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정말 뭐 경제적으로 되게 잘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은 잘 못 버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이 뭐냐에 따라, 또는 나를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에 따라. 저 같은 경우는 뭐 방문교육을 하면서 교정도 하지만 애견 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교르치는 그런 교수 일도 하다 보니까 좀 나쁘진 않아요, 벌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내가 얼마큼 나의 커리어를 쌓고 나를 얼마큼 알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가장 큰 게 또 이거죠. 정신적 트라우마.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 있는 강아지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트라우마가 되게 좀 심했어요. 저도 이제 한 3년 전에 진돗개 교육을 하다가, 공격성 있는 진돗개였죠. 교육을 하다가 물렸어요, 손바닥을.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상처가 손바닥 절반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상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수술도 하고 정말 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붕대를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특정 견종 진돗개를 보면은 조금 심장이 많이 뛰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그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데 거의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괜찮아졌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돗개를 안 받을 수는 없었고, 근데 받아서 교육을 하면서도 나 스스로가 막 떨리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근데 만약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힘든 거죠. 하지만 이걸 또 이겨내면 이겨내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는 내 성장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트라우마도 있고 뭐 부담감도 큰데 왜 이 일을 하느냐? 또 그만큼의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어려운 점만 있겠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첫 번째, 높은 전문성이 높은 직업이다. 그렇죠? 우리가 회사를 가면은 정년 퇴임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뭐 50이 넘고 60이 되면 퇴직을 해야 돼요. 이거는 퇴직이 없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훈련소 소장님들도 뭐 70대, 80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거는 누군가가 그만두라고, 내 스스로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만둘 필요가 없는 전문성이 높은 그런 직업이고, 또 일단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죠. 어쨌든 간에 그런 형식으로 좀 무섭고 조금 트라우마가 있긴 하지만, 그 부담감도 크긴 하지만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내가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끊임없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것보단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군가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만큼 또 재미있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딱딱딱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강아지가 탁탁탁 변화가 나면 굉장히 재밌죠. 특히 아까처럼 그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막 연습을 시켰더니 정말 얘가 못하던 걸 딱딱딱 하게 됐어. 그럼 그때 뿌듯함을 그냥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려동물 산업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만족도가 좀 높은 건 항상 보호자들한테 제가 교육하고 난 이후에 이런 형태의 후기 문자를 받을 때, 카톡을 받을 때 정말 되게 뿌듯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트라우마가 되게 크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이 일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월급을 이만큼 받으니까 이 일을 해야지, 이것보다는 그 일 자체, 그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만족감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좀 크게 느끼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돈을 따라가기보다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간단하게 훈련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알려줘 볼까요? 당연하죠? 훈련사인데 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또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림, 그 맥락을 통해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훈련사로 벌써 한 7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강아지의 모습과 저희가 바라보는 강아지의 모습이 좀 달라요. 왜냐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쟤 되게 잘 놀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지만, 일단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기 시작해요. 쟤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지? 스트레스가 낮은가? 높은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까지 고려해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그냥 저희는 생활인 것 같아요. 생활.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훈련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장을 해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곳에서 적어도 몇 년씩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 이런 직업병들이 좀 생길 거예요. 왜 요리하는 사람들은 식당 가가지고 맛보다가도 잠깐만 여기 뭐 넣었는데 막 이런 거 알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이렇게 기술직으로 일하시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딱 보면은 야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만들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사례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건 아닌데 이제 저한테 이쪽에 훈련사에 관련된 좀 진로적으로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훈련사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호자가 하는 말은 참고만 할 뿐 절대 믿지 말아라.
왜냐면 어쨌든 보호자는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버리면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줘 볼까요? 이게 사례인데 저한테 교육받던 친구예요. 진돗개였고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온 가족에 한 번 이상 물렸대. 온 가족은 한 번 이상 물렸고 현재 가족들이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있다. 산책은커녕 아무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3개월밖에 안 된 진돗개인데. 근데 실제로 제가 가서 봤죠. 이 친구였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충북 음성인가 거기였는데 펜스도 굉장히 되게 넓게 잘 만들어요. 강아지가 너무 괜찮았어.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 안에 성향적인 것도 너무 괜찮았고 공격적인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 보이세요? 여기 다 장화 신고 있는 거? 왜냐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뒤꿈치를 문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써 있었잖아. 온 가족들이 한 번씩은 물려봤다. 움직일 때만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친구는 정말 공격성이 심하고 입질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였을까요? 3개월이에요, 3개월. 애기죠. 놀고 싶은 거야, 그냥. 놀고 싶은데, 놀고 싶어 하는 강아지를 키우는 이 보호자님들이 알고 봤더니 다 강아지를 무서워해. 뭐가 문제였을까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진돗개 협회를 통해서 혈통 있는 토종 진돗개를 데리고 와서 키운 게 자체가 일단 문제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강아지를 핸들링하고 터치하고 놀아주는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지 이 친구는 정말 문제가 없었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나랑 전화통화하면서 들었던 내용 그대로 보면 어때요? 얘는? 정말 문제 있는 개죠, 얘는 이제. TV에 나올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훈련사를 꿈꾼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잘 유념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호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 자기의 관점에서 본인은 진실이겠지만 본인이 말하는 거는 결국엔 본인 관점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 친구도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도 보면은 딸이 이제 봉사활동 가서 보호소에서 1살 미만일 때 데려왔는데 데려온 지 3일 만에 딸과 주변 사람들, 남자친구, 친구들에게 입지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딸이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다른 가족들을 물고 으르렁대고 공격했대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물렸대. 그래서 아빠는 맨날 걔를 때리고 딸은 소리치고 남동생은 철저한 훈육을 한다고 맨날 걔를 막 못살게 하고 이게 저한테 상담이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진도 보내줬고 이렇게 물린 자국도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봤는데 조금 이 친구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보호소에서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이미 보호소에서 데려온 그 시점부터 온 몸이 피부병이었어요. 온몸에 곰팡이가 있었고 털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학대당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누군가의 손길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또 피부병이 있으면 아프겠죠. 아픈 아이를 더 보듬어 주겠다고 만지고 쓰다듬고 안아주면 얘는 그게 애정이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럼 얘는 만지지 좀 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으르렁 할 수가.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사람들은 공격한다. 어딜 불쌍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딜 네가 무냐? 라고 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점점 악순환이죠. 강아지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 관점에 생각을 해버리니까 정말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거랑은 정말 반대로 간 거죠. 사실상 저 친구는 보호소에서 왔을 때 누군가 자기를 예뻐해주고 만져주기보단 그냥 가만히 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1달 동안 만지지 말라고. 그냥 밥만 주고 간식만 주고 지나가면서도 말 걸지 말고 그냥 간식만 던져주고 가라고. 그렇게 1달 정도 지났더니 이런 문자가 왔죠. 자, 이러면은 이거는 제가 저 강아지를 훈련시킨 걸까요? 저 친구는 훈련할 게 없었죠. 그냥 저 친구에게 맞는 생활하는 방법만 대충 알려준 것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항상 강아지를 대하는 어떤 직업군을 대할 때는 강아지의 모습만 보고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선 무조건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그 맥락 안에는 보호자들과의 관계 보호자들이 얘를 대하는 모습들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있다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항상 저도 이제 많은 후배들과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나중에 훈련사를 꿈꾼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말고 꼭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착함을 항상 유지하고 돌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감정을 관리하라. 되게 힘들긴 한데 근데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진돗개한테 물렸다고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당황하면 안 돼. 만약에 내가 당황하는 순간 보호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도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저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제 병원을 갔었는데 근데 사실상 이런 어떤 멘탈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쪽 직업군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절대 다치지 말아야겠죠. 다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어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훈련사라든지 행동교정사를 꿈꾼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간단하게 요거는 넘어가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 건데 혹시 여기서 훈련사는 꿈꾸진 않지만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분 있나요? 생각보다 좀 있네? 아니면 나는 나중에 진짜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도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슬프면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해서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데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는 무리를 이루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라고 하는 동물은 사실상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죠. 원래부터. 얘네는 야생에 사는 개들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무리를 이루는 동물이에요. 무리를 이루는 동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이루는 동물들 치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동물이 있나요? 개를 포함하여 사자, 늑대, 심지어 사슴들도 아빠 사슴 있죠. 뿔 엄청 큰. 또 원숭이라고 하는 그 원숭이 무리 안에서도 우두머리 원숭이가 있죠. 심지어 쥐들도 모이면은 우두머리가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동물들 말고 곤충들 중에서도 무리 개념을 갖고 있는 곤충들은 우두머리가 있죠. 여왕벌, 여왕개미. 어떻게 보면 이 무리 생활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우두머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개라고 하는 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를 키우면서 보호자, 사람이 우두머리 같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개들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많이 짖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호자에게 오히려 으르렁 하다가 보호자에게 입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 강아지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뭔가 되게 안정감 있게 지내게 만들려면 이 친구들 스스로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우두머리 같은 모습을 누군가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항상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무조건 예뻐 예뻐 귀여워 귀여워 내 새끼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줄 수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통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강아지한테 막 때리고 무섭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그 생활 안에서 정확한 규칙을 만들 수 있을 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강아지한테 밥도 그냥 대충 부어주고 알아서 먹어 이렇게 키우고 있어. 그리고 내가 소파에 앉았을 때 강아지가 오면은 일로 올라와 막 이런 식으로 자리 피리해 주기도 하고 또는 강아지가 뭐 산책하는데 얘가 막 이렇게 가는데 막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어. 내가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키우면서 어떤 그 생활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얘가 짖으면은 혼내. 짖지마! 뭐 이렇게. 이미 되게 이상하죠. 항상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키울 때는 식사에 대한 규칙, 자리에 대한 규칙, 놀이에 대한 규칙, 애정, 예뻐하는 거에 대한 규칙, 그리고 보행, 같이 걷는 산책에 대한 규칙을 내가 뚜렷하게 만들 수 있을 때 나라는 사람에 대한 리더십이 만들어진다. 꼭 요 5가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강아지 키우는 학생들은
또 요 5가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런 규칙을 만들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개에게 너무 말이나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말하는 행동은 강아지 입장에서 어떤 행동이다? 짖는 행동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강아지들이 짖을 때 행복하고 즐거워서 짖는 경우 본 적 있어요? 크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불안할 때, 경계할 때, 긴장할 때, 흥분할 때 짖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사람이 계속 짖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판단하는 관점에서 이 사람 왜 이렇게 흥분하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강아지가 되게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강아지는 사람 따라간다. 보호자 따라간다. 즉 사람이 말이 많으면 강아지가 잘 짖어요. 그런데 그 집에 보호자들이 좀 말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강아지도 되게 조용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애정을 주는 것이 좋지는 않다. 과한 애정은 어쨌든 과하다는 것 자체는 좋지는 않아요. 애착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단어는 아니기도 해요. 애착은 몹시 좋아요, 집착함. 이거는 이제 국어사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내 거. 이 사람이랑 붙어 있고 싶고 이 사람 내 거로 소유하고 싶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소유 공격성 그리고 분리불안. 정말 내 강아지가 좀 더 행복하고 폭넓은 사회성을 갖추길 원한다라고 하면 적당히 예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내가 안고 다니고 항상 내 무릎에 올려놓고 있고 잘 때 항상 같이 자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 사회성이라는 것도 꼭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처음 키울 때 딱 예방 접종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사회성 키워주겠다라고 하면서 애견 카페 가거든요. 근데 애견 카페 가게 되면 처음으로 강아지가 마주하는 그 상황이 되게 좋은 상황이었을까? 나쁜 상황이었을까? 대체적으로 나쁜 상황이에요. 대체적으로 애견 카페 띠링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쪽에 있던 5-6마리의 강아지가 막 뛰어와. 짖으면서. 그러다 이 5-6마리의 강아지가 이 친구 엉덩이에다 코를 갖다 박아. 그 냄새를 맡아. 그 순간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꼬리 말고 도망갔다. 자, 그럼 얘는 그 상황에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을까요? 나쁜 경험을 했을까요? 그러면 얘는 그 애견 카페 가서 나쁜 경험을 했으니까 나쁜 사회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사회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강아지를 만나서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좀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랑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들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한다. 혹시나 나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자 생각한다라고 하면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그럼 어떻게 더 좋게 사회성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항상 생기는 거죠.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폭넓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어쨌든 제가 훈련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훈련사라고 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이 사회생활이라는 걸 더 오래 해온 이제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소명의식도 갖고 책임의식도 갖고 항상 전문가 의식을 갖고 일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직업을 다루는 일을 혹시라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조금은 더 큰 책임감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아시겠죠? 자, 혹시 훈련사 또는 지금 제가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나요? 제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그 방법들을 사람에게도 쓸 수 있나요?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죠. 행위나 준비해라. 아까 내가 설명을 하려다가 많은 내용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데 행동 형성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행동 학습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고 어떠한 욕구가 생겼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물이 좋았어. 만족스러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물에 의해서 불만족이 아닌데 만족인데
즉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만약 얘를 강아지가 배가 고파요. 개라고 치면 자 강아지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얘한테 앉으라고 했더니 앉았어. 앉았더니 얘한테 간식을 줬어요. 그럼 결과가 만족이에요? 불만족이에요? 만족. 그럼 얘는 나중에 앉으라고 하면 아는 행동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요?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강아지가 어떤 사건이 생겼어. 그래서 그때 짖었더니 그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훈련할 때 목줄을 차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짖으니까 목줄로 한번 툭 텐션이라는 걸 줬어요. 그럼 이 텐션이 생기는 그 상황 강아지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자, 어떤 사건이 생겨서 짖었더니 목줄을 당겼다. 그럼 이거는 강화가 될까요? 소거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행동 형성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제행동 교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이 원리에 의해서 문제행동 교정을 하죠. 이해되세요? 사람들도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행동을 형성할 수 있고 행동에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예를 들면 가위를 만졌어. 가위를 만졌을 때 안 돼! 이리 와! 위험한 거야! 라고 조금 이렇게 엄마 아빠가 엄하게 이야기했다면 이 친구는 가위를 만졌을 때 결과물이 어땠어요? 그때 막 엉엉엉 울었어요. 되게 그러면 결과가 힘들었겠다, 그죠? 그럼 나중에 가위를 보면은 가위를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안 만지죠. 하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치카치카 혼자 잘했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잘했어 라고 칭찬 스티커를 줬다. 자 그럼 혼자 치카치카 했을 때 칭찬 스티커 받은 결과는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러면 그 행동, 혼자서 치카치카를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또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기본적으로 이 행동학습 원리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존재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고 실제로 그 강아지의 훈련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수동물들, 뭐 앵무새라든지 여우라든지 돼지라든지 돌고래들도 조련을 할 때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조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훈련사가 되면은 초봉이 어느 정도? 초봉! 어디서 관점이 진짜 성실하는 게 초봉. 근데 아까 말했잖아. 홍보에 따라서 이게 옛날에는 정말 되게 옛날에는 만약에 훈련소로 실습생으로 들어가잖아요. 열정페이였어. 진짜 딱 식비 한 20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1년을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월급으로 그렇게 받으면서. 근데 요즘엔 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전문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초봉은 받죠. 기본적인 우리 흔히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걸로 받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하고 나의 커리어를 얼마나 쌓고 그래서 훈련사들이 훈련 경기대회라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회 나가가지고 상장도 받고 막 이렇게 막 매달 막 쌓아놓고 막 이렇게 트로피 쌓아놓고 이래요. 왜 그러겠어? 나의 커리어를 그만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알려주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나쁘지 않게 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직업군은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급여는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얼마큼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 또한 나를 얼마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죠. 그쵸?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지만 저쪽 강원도 산골 가가지고 혼자 훈련소 생활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올까요? 안 오겠지. 하지만 강영욱 씨는 어때요? 그분은 굉장히 미디어로 많이 노출도 됐고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를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알리면서 나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없나요?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 시간 동안 50분 남짓 1시간 동안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도 집중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가서 또 다른 일을 할 때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너무 이렇게 집중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